안녕하세요. 이제는 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보는 올해 45살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15년 전 제 옆에는 저와 동갑내기인 남편이 함께 했었죠. 저희의 인연은 지금으로부터 아주 먼 옛날 낯선 땅 영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전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유럽의 낭만을 만끽하기 위해 자유롭게 떠돌던 여행객이었고, 남편은 그곳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던 성실한 유학생이었습니다. 스쳐 지나갈 수도 있었던 저희의 만남은 이상하게도 서로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저희는 끊임없이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인연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번듯한 회사에 취직해 커리어 우먼의 삶을 살아가던 저와 고향 부산을 지키고 있던 남편. 서울과 부산의 물리적 거리는 결코 가깝지 않았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의 거리는 그 누구보다 가까웠습니다. 결국 저희의 장거리 연애는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결실을 보았고,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 10년 넘게 살아온 정든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부산으로 내려오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남편은 아버님의 회사에서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소박한 가업을 잇는 정도라고 어렴풋이 짐작만 했었죠. 하지만 부산에 와서 직접 마주한 시댁의 사업 규모는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지역 사회에서도 꽤나 이름이 알려진 아주 탄탄하고 거대한 기업이었죠. 놀라웠던 것은 시아버님을 중심으로 시댁의 모든 식구들이 이 거대한 사업체에 깊숙이 발을 담그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고모, 고모부, 외삼촌은 물론이고 남편의 누나, 즉 2명의 시누이와 그 남편들까지 모두가 아버님의 회사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온 가족이 힘을 합쳐 회사를 이끌어가는 더없이 이상적인 모습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보이지 않는 서열과 결코 넘을 수 없는 갑과 을의 관계가 공기처럼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들이었고 형님들은 사위였지만 그 이전에 모두 아버님의 직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회사의 직원은 아니었지만 마치 가장 낮은 직급의 신입사원처럼 늘 보이지 않는 눈치를 살피고 모든 가족 행사에 의무적으로 동원되어야 하는 며느리라는 이름의 그림자 직원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아침 일찍 출근하고 나면 낯선 도시의 텅 빈 아파트에 저 혼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창밖으로 펼쳐진 무심한 부산 바다를 멍하니 바라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외로움과 막막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우울증이 느껴져 신랑에게 이야기하면 한가해서 그런 거라며 오히려 저를 나무랐습니다. 큰 아이를 임신했을 때였습니다. 배가 제법 불러와 뒤뚱뒤뚱 걷는 것조차 힘에 부치던 어느 날 아버님 생신을 기념하여 온 가족이 중국으로 여행을 가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몸이 무거워 망설여졌지만 가족 행사라는 그 한마디 앞에서 감히 거절할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은 제게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여행 일정 중에는 가파른 산을 오르는 등산 코스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누구 하나 제게 괜찮냐고, 힘들지 않냐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멀찌감치 앞서 나가는 시댁 식구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행여나 뱃속의 아이에게 무리가 갈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악착같이 정상을 향해 발을 내디뎌야만 했습니다. 어느 평일 아침이었습니다. 화장실이며 부엌 등 집안 곳곳 청소를 끝내고 잠깐 앉아 쉬려던 찰나에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시어머님이었습니다. 얘야, 나 지금 친구들이랑 골프 치러 멀리 나와 있는데 오늘 우리 집으로 택배가 하나 갈 거야. 너희 집이랑 가깝잖니? 가서 좀 받아두렴. 저희 집과 시댁은
같은 아파트 단지, 바로 옆동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까이 산다고 해도 이건 경우가 다르지 않을까요? 저는 시어머님의 개인적인 심부름을 하기 위해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머님께는 그저 가까이 사는 편한 며느리쯤으로 여겨지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른 아침에 당연하다는 듯한 전화 한 통에 제 자존심은 여지없이 구겨졌습니다. 더한 것은 신우들도 모두 같은 동네 아파트에 사는데 심부름은 항상 저에게 전화하셔서 시키셨어요. 서운함이 차곡차곡 쌓여가던 무렵 저는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는 차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들과 둘째 시누이들의 아이들은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님은 유독 시누이들의 아이들, 즉 외손주들에게만 무한한 사랑을 쏟아부으셨습니다. 주말이면 우리 강아지들이 보고 싶다며 한달음에 시누이네 집으로 달려가셨고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언제나 외손주들을 먼저 챙기셨죠. 하지만 당신의 아들이 낳은 아이들, 즉 친손주들에게는 놀라울 정도로 무심하셨습니다. 제가 친정에 급한 일이 생겨 지방에 가봐야 하는 일이 생겼고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잠시만 아이들을 돌봐주실 수 있냐고 여쭤봤을 때 어머님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나도 내 생활이 있고 약속이 있다. 하시며 매몰차게 거절하셨습니다. 똑같은 피를 나눈 손주인데 딸의 아이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강아지가 되고 아들의 아이는 그저 며느리가 알아서 책임져야 할 내 아이가 되는 이 냉혹한 현실 앞에서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집안에서 저는 영원히 이방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매년 떠나는 해외 여름 휴가는 제게는 지옥 훈련과 같았습니다. 친구들은 너희 시댁은 재벌인가 봐. 매년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좋겠다. 라며 부러워했지만 그 속사정을 아는 사람은 없었죠. 동남아의 최고급 리조트 수영장에서 시댁 식구들이 맥주며 와인을 마시며 여유를 즐길 때 저는 홀로 주방에서 20명가량의 식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혹은 저희 아이들과 조카들까지 돌봐야 하는 베이비시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시누이가 수영을 하다 말고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목마른데 시원한 수박 주스 좀 갖다 줘. 마치 레스토랑 직원을 부르듯 당연하게 외치는 그 모습에 제 손에 들린 칼자루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시댁의 잦은 제사 역시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제삿날이면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시댁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전을 붙이고 나무를 묻히다 보면 온몸이 기름 냄새에 절어버렸죠. 제사를 지내기 직전 땀과 기름 냄새에 찌든 몸을 잠시 씻고 오겠다며 집에 다녀오겠다고 하면 시어머님은 며느리가 어딜 가냐 하며 불호령을 내리셨죠. 제가 어떤 시집살이를 했는지 이 몇 마디만으로도 충분히 짐작이 가시겠죠. 저는 그렇게 제 이름과 색깔을 잃어버린 채 시댁이라는 거대한 성의 유령처럼 투명 인간처럼 10년이 훌쩍 넘는 세월을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제 고통을 방관했고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제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남편의 서재에서 우연히 서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회사 일로 며칠간 해외 출장을 떠난 날이었습니다. 모처럼 아이들을 일찍 재우고 저만의 고요한 시간을 갖게 되었죠. 남편의 서재 책상에 어지럽게 놓인 서류들을 정리해 주려던 순간 무심코 집어든 파일 하나에서 낯선 이름이 적힌 부동산 매매 계약서 한 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회사 업무로 다루는 서류이겠거니 하고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적힌 아파트 주소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저희 바로 옆동에 살고 있는 둘째 시누이의 집 주소였습니다. 이상하네. 형님네 집 계약서를 남편이 왜 가지고 있지? 의아한 마음에
계약서를 자세히 들여다본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수인 칸에 적힌 이름은 신우이 부부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곳에는 제 남편의 이름과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여자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공동 명의, 지분 각 50%, 계약 날짜는 3년 전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 계약서를 제대로 들고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지난 3년간 둘째 신우이는 그 집에 전세로 살고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서류는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제 남편과 정체 모를 여자라고요. 머릿속에서 10만 가지 생각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그 여자는 누구일까? 왜 남편은 그 여자와 함께 신우이가 사는 집을 산 것일까? 그리고 왜 이 모든 사실을 지난 3년간 나에게, 그리고 아마도 온 가족에게 숨겨온 것일까? 그 순간 지난날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라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유독 둘째 신우이의 일에 발벗고 나서던 남편의 모습, 누나가 딱해서 전세금 좀 보태줬어. 라며 뭉칫돈을 인출해 가던 그의 뒷모습, 제게는 한가해서 그런다며 타박하면서도 밤늦게 누나네 집 문제로 상의할 게 있어 라며 나가던 수많은 밤들. 시어머니가 유독 둘째 신우이의 아이들만 챙기고 우리 둘째 사위는 능력이 없어서 걱정이라며 입버릇처럼 말하면서도 정작 그 집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던 이유.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동산 공동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남편의 또 다른 삶, 또 다른 관계가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시댁 식구들 일부는 혹은 전부가 이 사실을 알고도 저를 속여왔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제가 당해온 서름과 무시는 어쩌면 이 거대한 비밀을 지키기 위한 연극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에까지 미쳤습니다. 제가 이 집안의 진짜 을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제가 그들의 울타리 안에서 영원히 이방인이어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을까요? 저는 밤새 남편의 서재를 전부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이름으로 된 또 다른 서류들, 남편이 보낸 것으로 보이는 애정 어린 카드,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까지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날이 밝을 때까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거실 창으로 비춰오는 부산의 일출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밤새 저를 집어삼킬 듯이 울부짖던 분노와 배신감은 차가운 결심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울고불고 매달리며 진실을 추궁하는 것은 지난 15년간 그림자 며느리였던 제가 할 법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달라져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기만했던 것과 똑같이, 아니, 그보다 더 완벽하게 그들을 속여야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다잡으며 남편의 서재로 들어가 어젯밤 발견했던 모든 증거들을 제 휴대폰으로 꼼꼼하게 촬영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애정이 듬뿍 담긴 카드. 모든 파일은 비밀번호가 걸린 외부 저장 장치에 즉시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을 원래 있던 자리에 먼지 하나 흐트러짐 없이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날 아침 시어머니에게서 온 전화벨이 유난히 소름 끼치게 들렸습니다. 세아가 오늘 뭐 하니? 둘째가 몸이 좀 안 좋다는데 점심때 죽이라도 좀 끓여다 주렴. 예전 같았으면 네, 어머님 하고 순순히 대답했겠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둘째 신우이, 남편과 내연녀의 불륜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그녀 역시 또 다른 피해자일까? 그녀의 정체를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오늘 아이들 병원 예약이 있어서요. 형님은 어떠세요? 첫째 형님이 가보시면 안 될까요? 제 대답에 시어머님은 순간 당황한 듯 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한 것은 결혼하고 처음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알았다 하시며 퉁명스럽게 전화를 끊는 목소리에서 저는 제 작은 반격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에 간다는 핑계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둘째 시누이가 사는 아파트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기다린 지 약 1시간쯤 흘렀을까요? 아파트 입구로 익숙한 차 한 대가 들어섰습니다. 제 남편의 차였습니다. 해외 출장을 갔다던 남편이 시누이의 아파트에 나타난 것입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듯한 것을 억누르며 남편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파트 상가에 있는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불안함을 감추고 자연스럽게 공인중개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1204호에 전세로 들어가기로 한 사람인데 집주인분 연락처를 잃어버려서요. 혹시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공인중개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전세요? 그 집 전세 아니에요. 얼마 전에 집주인분이 직접 입주하셨는데 다른 곳이랑 착각하셨나 보다. 네? 집주인분이요? 여자분이시던가요? 아니요. 젊은 남자분이시던데. 혼자 사시는 것 같지는 않고 가끔 아내분으로 보이는 분이랑 같이 오시더라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둘째 시누이는 그 집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집은 처음부터 남편과 내연녀의 비밀스러운 신혼집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둘째 시누이는 왜 자신의 집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이 모든 연극에 동참하고 있는 걸까? 그녀는 이 배신극의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공범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둘째 시누이는 어디에 있는 걸까? 저는 그 길로 시댁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마침 첫째 시누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와 있었습니다. 저는 태연한 얼굴로 과일을 깎으며 첫째 시누이에게 물었습니다. 형님, 둘째 형님은 요즘 통 얼굴 보기가 힘드네요. 뭐 하고 지내신대요? 제 질문에 첫째 시누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혀를 찼습니다. 말도 마. 남편이 우리 아빠 회사에서 나가서 혼자 사업한다고 하더니 쫄딱 망해서 지금 대구 시댁에 내려가 있은 지 몇 달째야. 죽겠다 소리만 하고 아주 왼수가 따로 없어. 아빠 옆에 붙어 있을 것이지 말이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남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둘째 시누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시댁 식구들을 감쪽같이 속이고 내연녀와의 보금자리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둘째 시누이는 동생의 불륜 사실을 묵인해주며 자신의 알리바이가 되어주고 있었던 거죠. 어쩌면 남편이 빼돌린 돈의 일부가 그녀에게 흘러 들어갔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제 누가 내 편이고 누가 적인지 명확해졌습니다. 이 집안에서 저를 진심으로 위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이익을 위해 저를 기만하고 이용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를 세우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순간 역설적이게도 저는 처음으로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 제가 지켜야 할 것은 더 이상 이 위선적인 가족이 아니라 오직 제 아이들과 제 자신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통장에 찍힌 월급 외에 남편이 매달 시댁으로부터 받아온 생활비의 출처를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속박하기 위해 사용했던 바로 그 돈. 이제 그 돈은 그들의 숨통을 조이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될 것입니다. 치밀한 증거 수집과 완벽한 법적 준비, 그리고 제 편이 되어줄
단 한 사람을 찾기 위한 조용한 탐색. 이제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제 얼굴을 보여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두 개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아이들을 챙기고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남편의 안부를 묻는 순종적인 아내이자 며느리라는 가면을 썼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잠든 밤이 되면 저는 노트북 불빛 앞에서 이 거대한 사기극의 진실을 파헤치는 냉철한 탐정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법률적 무기를 갖추는 것이었습니다. 검색을 통해 찾아낸 대한민국 5대 이혼 전문 로펌 중 특히 재산분할 소송에서 승소율이 가장 높은 여성 변호사에게 익명으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가 확보한 증거 사진들과 그동안의 시집살이를 육하원칙에 따라 담담하게 정리한 파일도 함께 첨부했죠. 답장은 하루 만에 왔습니다.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남편과 시댁의 기망행위 및 유책 사유가 명백하여 상당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답장은 저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결정적 증거. 그것이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제게 몇 가지 지침을 주었습니다. 남편과의 모든 통화 녹음, 시댁 식구들이 저를 무시하고 부당하게 대우했던 날짜와 시간, 그리고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할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과 시댁 사이의 모든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오기 전 남은 시간은 단 이틀. 저는 그 시간 동안 모든 것을 끝내야 했습니다. 타겟은 남편의 서재에 있는 데스크탑 컴퓨터였습니다. 그곳에 모든 금융 정보가 들어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문제는 컴퓨터 비밀번호, 그의 생일, 우리 결혼기념일, 아이들 생일, 모든 것을 넣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포기하려던 순간 문득 뇌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연녀의 이름.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녀의 SNS를 샅샅이 뒤져 생일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입력하는 순간 환영합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컴퓨터 화면이 열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저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공인인증서 폴더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남편의 주거래 은행 계좌에는 매달 25일 아버님이라는 이름으로 정확히 1,000만 원씩 입금된 내역이 지난 10년간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그가 회사에서 받는 월급과는 별개의 돈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들에게 월급 외에 매달 1,000만 원의 생활비를 따로 챙겨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의 대부분은 내연녀와 공동 명의로 된 주택의 대출 이자와 관리비, 그녀의 카드값, 그리고 둘째 시누이의 계좌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들 학원비 몇만 원을 아끼기 위해 전전긍긍할 때 제 남편은 시아버지의 돈으로 다른 여자와 또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모든 거래 내역을 빠짐없이 촬영하고 관련 파일들을 제 USB에 옮겨 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과제는 내 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 진흙탕 싸움에서 혼자 싸울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둘째 시누이는 명백한 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사람은 첫째 시누이였습니다. 늘 저를 무시하고 멸시하던 그녀였지만 어쩌면 그녀가 이 판을 뒤흔들 유일한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 역시 아버지의 그늘 아래 그녀의 동생이자 제 남편인 사람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는 가부장적인 집안의 딸일 뿐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일부러 첫째 시누이가 좋아하는 백화점 명품관의 새로운 가방의 사진을 찍어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형님,
이 가방 새로 나왔는데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역시나 그녀는 바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저는 그림의 떡이죠. 둘째 언니는 좋겠어요. 저희 남편이 이번에 사업 힘들다고 몇 억을 그냥 보태줬다던데요. 역시 아들은 다른가 봐요. 저는 저희 애들 피아노 학원 하나 보내는 것도 눈치 보이는데. 저는 의도적으로 몇 억이라는 구체적인 액수를 흘렸습니다. 남편이 둘째 시누이에게 보낸 돈이 그 정도 규모라는 것을 알 리 없는 첫째 시누이, 그녀의 목소리가 순간 차갑게 굳어지는 것이 수화기 너머로 느껴졌습니다. 뭐? 몇 억? 그게 정말이야? 어머, 형님 모르셨어요? 신랑이 저한테 비밀로 해달라고 했는데. 아구, 제가 실수했네요. 괜히 말씀드렸나 봐요. 전화는 어색하게 끊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제 말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에 의심이라는 작은 불씨를 던졌다는 것을요. 아버지의 재산이, 그리고 남동생의 비뚤어진 지원이 자신은 모르는 사이에 다른 곳으로 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녀는 과연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남편이 돌아오는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완벽한 미소로 그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 손에는 이제 그들의 목을 겨눌 서늘한 칼날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댁이라는 견고한 성에는 제가 일으킨 작은 균열이 서서히 번져나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그 균열이 언제, 어떻게 무너져 내릴지 차분히 지켜보는 것 뿐이었습니다. 제가 첫째 시누이의 마음에 심어놓은 의심의 불씨는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며칠 뒤 시댁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첫째 시누이가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아버지에게 아빠, 동생한테만 몰래 몇 억씩 챙겨주는 게 사실이야? 따져 물으며 시작된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습니다. 남편은 당황하며 거짓말을 했고 아들의 거짓말을 덮어주려던 시아버지는 딸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려 왔던 첫째 시누이의 서름이 폭발하며 남동생만 편애하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 동생 부부에 대한 질투가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시댁의 서재에서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제 손에는 변호사의 직인이 찍힌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나타나자 서로를 향해 삿대질을 하던 가족들의 시선이 모두 제게로 꽂혔습니다. 첫째 시누이가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남편을 바라보며 차갑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현 소장이에요. 당신과 당신의 내연녀를 상대로 한. 내연녀라는 단어에 시어머니가 기절할 듯 소리를 질렀고 시아버지는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과 당신 내연녀의 부동산 공동 매매 계약서. 두 사람이 주고받은 애정 어린 카드와 사진들. 당신이 그녀를 위해 쓴 카드 내역서. 증거는 차고 넘쳐요. 테이블 위에 준비해온 증거 사진들을 한 장씩 천천히 늘어놓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두 분께는 위자료를 청구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 15년간 두 분의 아들을 대신해 제가 받은 정신적 고통과 기만 행위에 대한 대가는 받아야겠습니다. 저는 다음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건 아버님께서 지난 10년간 남편의 차명 계좌나 다름없는 계좌로 매달 1,000만 원씩 송금한 내역입니다. 명백한 증여세 탈루 정황이죠. 이 돈으로 당신의 아들은 저와 제 아이들을 기만하고 다른 가정을 꾸렸습니다. 이 사실을 국세청과 언론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시아버지는 주저앉았고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첫째 시누이가 남편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습니다. 온 집안은 그야말로 지옥도였습니다. 저는 그 아수라장을 뒤로하고 제 마지막 요구사항을 말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증거를 침묵하는 대가로 아이들의 양육권과 친권은 물론 현재 저희가 사는 아파트의 소유권을 제게 넘겨주세요. 그리고 두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캐나다에서 살아갈 모든 유학비와 생활비를 일시불로 지급해 주세요. 합의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내일 아침 이 모든 서류를 들고 법원과 세무서 그리고 언론사를 찾아갈 겁니다. 선택하시죠. 그것이 제가 그들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1년 후 캐나다 밴쿠버.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스탠리 파크에서 저는 두 아이가 자전거를 타며 웃는 모습을 평화롭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1년은 전쟁 같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제 모든 요구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가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만은 막고 싶었던 시아버지는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했고 남편과의 이혼은 일사천리로 끝났습니다. 저는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처분하고 합의금을 더해 이곳 캐나다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렸습니다. 아이들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고 저 역시 어학 과정을 마치고 예전 제 전공을 살려 이곳의 작은 컨설팅 회사에 파트타임으로 취업했습니다. 며칠 전 둘째 시누이에게서 국제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동생의 불륜 사실이 밝혀진 후 그녀 역시 이혼을 당했고 지금은 식당에서 일을 하며 홀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울며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용서는 그들의 몫이지 제 몫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내도 아닙니다. 상처는 깊게 남았지만 그 상처의 대가로 저는 저 자신과 아이들의 미래를 온전히 되찾았습니다. 가끔 한국에서의 그 지옥 같았던 시간들이 꿈처럼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태평양의 수평선을 바라보며 저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저를 가두었던 그 거대한 성은 사실 제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의 벽이었을지도 모른다고요. 이제 저는 제 아이들의 손을 잡고 두려움 없이 저 넓은 세상으로 걸어 나갈 것입니다. 제 인생의 진짜 이야기는 바로 오늘 이곳에서부터 시작되니까요.